딱 허공을 가르는 둔탁한 파여름이 단호의 맑은 하늘을 비명처럼 찢어 발겼다. 붉은 비단 치마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살점이 으깨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엎드린 여인의 가녀린 등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핏덩이에 가까웠다. 매를 내리치는 왈패의 거친 숨소리와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으나 정작 매를 맞는 당사자인 홍련은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며 단 한 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있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눈꺼풀만이 아직 목숨이 붙어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바닥에 먼지와 섞여 진흙처럼 뭉개졌고 한때 도성 최고의 미색이라 칭송받던 고운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기방의 행수 기녀인 최 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서서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싸늘한 눈빛으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귀한 재산이 망가진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더 쳐라. 감히 현감 나으리의 술상을 업고 그분의 얼굴에 술을 끼얹어 내년이 정령 제명에 죽고 싶지 않아서 환장을 했구나. 최 씨의 호통 소리에 왈패는 몽둥이를 더욱 높이 치켜들었다가 온 힘을 다해 홍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쳤다. 살이 터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고막을 때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홍련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갔고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비된 상태에서 그녀는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세상의 환호와 칭송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기녀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였다. 왈패의 매질이 멈춘 것은 홍련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직후였다. 최 씨 부인은 혀를 끌끌 차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챔 재수 없게 시리. 숨이 붙어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 몰골을 해서야 다시는 기생 노릇을 못할 게 뻔하다. 약값 되느니 차라리 내다버리는 게 낫지. 그녀는 핏물에 젖은 홍련의 몸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마치 썩은 생선을 처리하려는 생선 장수처럼 주변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누구든 좋다. 이 송장을 치워주는 이가 있다면 내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하겠다만 그래도 명색이 도성 제1의 기녀였으니 공짜로 주기는 아깝구나. 단돈 한 뼘, 엽전 한 뼘이면 이 계집을 당장 넘기겠다 누가 가져갈 테냐.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사람의 목숨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잔인한 처사였다. 구경꾼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반쯤 죽어가는 그것도 관가에 미운 털이 박힌 기녀를 데려갔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터였고 자칫하면 집안에 송장을 들이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없는가? 정령 없는가? 그렇다면 그냥 거적대기에 말아 뒷산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어라.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홍련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잡아들려는 찰나 군중의 맨 뒤편에서 굵고 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사겠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낡아빠진 삼배옷을 입고 얼굴 반쪽이 화상 흉터로 일그러진 흉측한 몰골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칠성이었다. 칠성은 부모도 없이 자라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고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깨비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당해온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칠성이 나서자마자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저 칠성이 놈 좀 보게. 주제의 여자는 밝혀가지고 야 이놈아, 송장을 가져다가 마누라 삼으려고 그러냐.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거친 손에는 땀에 젖어 녹이 쓴 엽전 한 뼘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며칠 동안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받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엽전을 최 씨 부인의 발치에 던졌다. 쨍그랑하는 맑은 금소금이 마당의 정적을 갈랐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뒹구는 엽전과 칠성의 흉측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참 별 해괴한 꼴을 다 보겠구나. 그래, 내 놈 눈에는 저 핏덩이가 보물로라도 보이더냐. 좋다 좋아. 돈을 냈으니 약조대로 내 놈 것이다. 당장 없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집 마당에 재수없는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최 씨 부인은 부채로 코앞에 공기를 휘저으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홍련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살점은 너덜너덜했고 핏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홍련의 상처 부위를 덮었다. 행여나 자신의 거친 손길이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줄까봐 그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조심스레 그녀를 자신의 등에 업었다. 홍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가벼웠다. 칠성의 넓은 등 위로 그녀의 축 늘어진 팔이 힘없이 떨어졌다. 칠성이 몸을 일으키자 등 뒤로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었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이제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등 뒤에 엎인 이 가여운 여인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어이 칠성이 오늘 밤 첫날 밤은 치르겠는가. 저놈 시체 안고 좋아서 죽는 꼴 좀 보라지 등 뒤로 쏟아지는 저작거리 왈패들의 야유를 뒤로 한 채 칠성은 기방의 대문을 나섰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피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기방을 벗어나 마을 어귀를 지나자 인적은 드물어졌다. 칠성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움막이었다. 돌뿌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긁히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 홍련이 고통스러운지 나직한 신음을 흘릴 때마다 칠성은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라고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사실 칠성은 홍련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홍련은 칠성을 몰랐지만 칠성은 먼 발치에서나마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었다. 기방의 뒷문을 드나들며 장작을 나를 때 화려한 가마에 올라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하지만 칠성이 본 것은 그녀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홀로 달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던 그녀의 쓸쓸한 그림자였다. 칠성은 자신이 그녀를 연모한다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마음을 품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자신과 같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 외로움의 냄새를 그녀에게서 맡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천하의 홍련이 구름 위에 존재였던 그녀가 지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등에 엎여 있다. 엽전 한 뼘, 그 하찮은 동전 하나가 그녀의 몸값이 되었다는 사실에 칠성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는가. 고귀한 척하던 양반들도 돈독이 오른 행수도 결국은 껍데기만 인간일 뿐 속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칠성은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여인만은 저 짐승들의 소굴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노라고. 설령 저승사자가 와서 내놓으라 해도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어느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칠성의 땀 범벅이 된 얼굴을 씻어내렸다. 빗물은 등 뒤에 홍련에게도 떨어져 그녀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다. 칠성은 걸음을 재촉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산길은 진창으로 변해 미끄러웠지만 그는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숲속의 작은 공터에 칠성의 움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은 짚이 다 썩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체였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바닥에 깔린 낡은 멍석 위에 홍련을 눕혔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방 안으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솥에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찾으려 애썼지만
가진 것이라곤 넝마 조각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물에 적셨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드러난 홍련의 상처는 처참했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범벅이 되어 살가죽이 옷에 달라붙어 있었고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생살이 뜯겨나갈 판이었다. 칠성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남녀의 유별함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으나 감히 천한 자신이 귀한 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느낄 고통이 자신의 살이 찢기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홍련의 입술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동자가 천장에 검게 그을린 석가래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다. 흉측한 화상 자국, 헝클어진 머리카락, 젖은 옷에서 나는 비릿한 땀 냄새.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분명 저승사자의 모습이었다. 아, 내가 결국 지옥에 왔구나. 이토록 흉한 귀신이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보니 홍련은 그렇게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술이 찢어져 그마저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칠성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그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지옥의 불길 같은 뜨거움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온돌 같은 따뜻함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홍련은 겨우 눈을 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호롱불에 비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귀신이 눈물을 흘리던가. 홍련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기방마당에서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매질소리 최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외침, 그리고 엽전 한 뼘. 아, 나는 팔려왔구나.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구나. 홍련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려 했으나 극심한 통증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칠성은 황급히 물러나며 머리를 조아렸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피를 닦아내지 않으면 덧날 것입니다. 칠성은 끓인 물에 적신 천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홍련의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살이 찢어진 곳에 따뜻한 물수건이 닿자 홍련은 허리를 비틀며 흐느꼈다. 칠성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굳어버린 핏덩이를 떼어내고 찢어진 상처를 닦아내는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칠성은 밤새도록 핏물을 닦아내고 산에서 캐온 지열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지만 칠성의 움마가는 묘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홍련의 열이 조금 내리고 숨소리가 안정을 찾았다. 칠성은 피로와 긴장으로 탈진하여 홍련의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쪽잠이 들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푸른 빛이 스며들어 칠성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다. 잠결에도 그는 홍련이 추울까봐 자신의 몸을 웅크려 바람을 막고 있었다. 홍련은 잠시 깨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 모든 남자가 자신을 탐욕의 대상으로만 보았는데 엽전 한 뼘에 자신을 산 이 추악한 사내는 밤새도록 자신의 더러운 피를 닦아내고 열을 식혀주었다. 홍련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설고도 먹먹한 감정 때문이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아주 조금씩 데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악연의 시작일지 아니면 구원의 시작일지 홍련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엽전 한 뼘에 팔려온 이 밤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예감뿐이었다. 지붕 뚫린 구멍 사이로 들이치는 아침 햇살이 홍련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숲은 물기를 머금은 채 싱그러운 풀내음을 뿜어내고 있었다. 홍련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콧속을 파고드는 쌉싸름한 쑥 냄새와 흙내음이었다. 이곳은 비단 금침이 깔린 기방의 내실이 아니었다. 거뭇뒤튀한 흙벽에는 정체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녔고 천장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으며 바닥에 깔린 멍석은 까칠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불에 데인 듯한 격통이 밀려와 으윽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정신이 들자 수치심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하의 홍련이 정승판서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내가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누워 있다니.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짐승 같은 왈패들의 매질, 구경꾼들의 조소, 그리고 엽전 한 병. 깨어나셨습니까?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칠성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질그릇이 들려 있었다. 아침 햇살에 드러난 칠성의 얼굴은 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흉측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왼쪽 얼굴은 일그러져 눈꺼풀이 뒤집혀 있었고 성한 오른쪽 얼굴조차 햇볕에 검게 그을려 거칠기 짝이 없었다. 홍련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끔찍했다. 자신의 처지가, 그리고 자신을 사온 저 사내의 몰골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차라리 혀를 깨물어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칠성은 홍련의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릇을 내려놓았다. 산에서 캔 약초를 넣고 끓인 미음입니다. 드셔야 기운을 차립니다. 홍련은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차갑게 내뱉었다. 치워라. 내 너 같은 천한 것에게 동정을 받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왜 나를 살렸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 더러운 돈으로 나를 사서 이 치욕을 겪게 한단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다. 칠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미음 끓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감돌았다. 한참 후 칠성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인이 주제넘은 짓을 했습니다. 하오나 낭자께서는 죽어서는 아니 될 뿐입니다. 홍련이 코웃음을 쳤다. 기생년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더냐. 너도 나를 범하려 데려온 것이 아니냐. 꼴의 사내라고 욕정이 동하더냐. 칠성의 거친 손이 흠칫 떨렸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바닥만 응시했다. 범하려 했다면 어젯밤 시신과 다름없는 상태일 때 그리했을 것입니다. 소인은 그저 낭자의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의 말에 홍련의 등 뒤로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슬퍼 보였다니. 화려한 가채와 진한 화장 뒤에 숨겨진 자신의 공허한 눈빛을 수많은 양반들도 알아보지 못한 그 깊은 슬픔을 이 무지렁이 같은 사내가 알아보았단 말인가. 칠성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휘휘 저어시키며 말을 이었다. 소인은 그릇을 깁는 일을 부업으로 합니다. 깨진 독이나 이 빠진 사발도 정성껏 때우면 새 것보다 더 단단해지지요. 낭자의 몸과 마음이 지금은 산산조각 난 옷그릇 같겠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옥은 깨져도 옥이 아닙니까? 칠성은 조심스럽게 홍련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했다. 홍련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칠성은 그녀의 등에 낡은 베개를 받쳐주고 숟가락 가득 미음을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갔다. 입을 여십시오. 살아야 원망도 하고 복수도 할 것 아닙니까? 복수. 그 단어가 홍련의 뇌리를 때렸다. 그래. 이대로 죽으면 나를 짐승처럼 때리고 버린 현감놈과 최씨 부인이 배를 잡고 웃을 것이다. 홍련은 자존심을 꺾고 천천히 입을 벌렸다. 칠성이 넣어준 미음은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가 텅 빈 위장을 채우자 억눌러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미음을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미음 그릇에 떨어졌다. 칠성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그저 숟가락질만 계속했다. 감히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옷 같은 얼굴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고통스러운 치료가 시작되었다. 칠성은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들을 지식여 즙을 냈다. 엉겅퀴와 쑥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 섞인 진녹색 반죽이었다. 조금 쓰라릴 것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홍련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피와 진물이 엉겨붙은 상처는 하루가 지나 더욱 흉측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약초 반죽이 상처에 닿자 홍련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칠성의 낡은 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칠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참으셔야 합니다.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칠성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능숙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처를 치료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장인의 손길과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칠성은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밥감을 구했으며 밤에는 뜬 눈으로 홍련을 간호했다. 그는 자신이 먹을 보리밥조차 아껴 홍련에게 쌀죽을 쑤어 주었고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다. 홍련은 처음에 칠성을 경계하고 무시했으나 그의 지극정성 앞에서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열에 들뜬 홍련이 헛소리를 하며 앓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녀가 오들오들 떨자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덧대고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래도 그녀의 떨림이 멈추지 않자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리 비천한 놈의 온기라도 괜찮으시다면. 홍련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기방에 팔려오기 전 어머니가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칠성의 손을 꽉 쥐었다. 칠성은 숨이 첨을 것 같았다. 도성 최고의 기녀가 천하의 절색인 그녀가 천한 종놈인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있다니.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남은 수명을 덜어주어도 좋으니 제발 고통 없이 잠들게 해달라고. 칠성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홍련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홍련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그녀를 악몽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있었다. 열흘쯤 지나자 홍련은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상처에는 딱지가 안 잡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비록 흉터는 남겠지만 목숨은 건진 것이었다. 칠성은 산에서 따온 머루와 다래를 씻어 홍련 앞에 내놓았다. 입맛이 없으시겠지만 이걸 드시면 기운이 좀 날 것입니다. 홍련은 과일을 받아들고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의 혐오감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연민과 고마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홍련이 처음으로 그에게 하대를 하지 않고 물었다.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칠성이라 하옵니다. 천한 놈이라 성은 없고 북두칠성을 닮아 명이나 길라고 지은 이름입죠. 칠성이라.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을 밝혀주는 이름이구나. 홍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기방에서 억지로 짓던 교태 어린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미소였다. 칠성은 그 미소를 보고 심장이 돋는 것만 같았다. 흉측한 자신을 보고 미소 지어준 여인은 태어나서 그녀가 처음이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땅바닥을 기는 벌레 같은 놈입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이자 홍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살렸다. 그 잘난 양반들도, 돈 많은 상인들도 나를 구덩이에 처박았는데 오직 너만이 나를 진흙탕에서 건져 올렸다. 네가 낸 엽전 한 뼘, 그것은 내 몸값이 아니라 내 목숨값이었다. 그날 오후 홍련은 칠성의 부축을 받아 움막 밖으로 나갔다.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이 그녀를 맞이했다. 칠성의 집 마당에는 그가 틈틈이 주워 온 깨진 그릇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송진과 대칠로 이어 붙였을 만한 그릇으로 되살리고 있었다. 홍련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이어붙인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금이 간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틈새를 메운 송진이 햇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네가 말한 깨진 옷그릇이구나. 홍련이 중얼거렸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새지 않습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지요. 깨졌던 흔적은 남지만 그렇기에 더 귀하게 다루게 됩니다. 홍련은 그릇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구멍도 칠성의 투박한 정성으로 조금씩 메워지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칠성을 돌아보며 말했다. 고맙다 칠성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어서. 그 순간 숲속의 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홍련의 긴 옷자락을 흔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도 외모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인과 그녀를 지켜낸 사내, 두 사람의 진심만이 공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산 밑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홍련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숲속의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고 바람결에 낯선 쇠붙이 냄새가 섞여들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다.
칠성의 움막 안에는 타다 남은 관솔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흙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홍련은 칠성이 깎아 만든 나무빗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더디었으나 그 눈빛에는 예전의 흐리멍덩함 대신 서늘한 정기가 서려 있었다. 칠성은 방 한 구석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지만 그의 온 신경은 홍련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홍련이었다. 그녀가 빗질을 멈추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칠성아, 너는 내가 어찌하여 그토록 모진 매를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칠성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높은 분의 술상을 엎었으니 그 노여움을 사신 것이 아닙니까? 소인은 그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술상 따위는 없지 않았다. 홍련의 단호한 목소리에 칠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감은 실수로 술을 쏟은 나를 벌한 것이 아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홍련은 품속 깊은 곳 속적삼 안쪽에 기워놓은 작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피와 땀에 절어 얼룩덜룩해진 그 종이를 보는 칠성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을 현감 김자점이 외관의 외상들과 내통하여 군량미를 빼돌린 거래 장부의 일부다. 홍련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좁은 방안을 때렸다. 칠성은 숨을 들이켰다. 단순한 기방의 난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모의 버금가는 중죄였다. 그날 밤 나는 현감의 방에 술을 올리러 갔다가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문서를 보았다. 내용을 확인하고 몰래 찢어 품에 넣는 순간 현감이 들어왔지. 나는 당황하여 술상을 엎는 척 연기를 했지만 교활한 그는 내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마당으로 끌어내 멍석마리를 시킨 것이다. 단순한 체벌로 위장하여 나를 죽이고 시신을 처리할 때 이 문서를 되찾으려 했던 게야.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바라보았다. 이 종이 조각 하나에 수많은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거운 짐이 자신과 홍련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놈들은 낭자께서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찾고 있겠군요.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곳까지 쫓아올 것이다. 홍련이 말을 끊었다. 그녀는 칠성을 똑바로 응시했다. 칠성아,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 문서를 가지고 관하로 가거라. 암행어사나 상급관청에 고하면 너는 큰 포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미 망가진 몸 여기서 놈들을 유인하다 죽겠다. 칠성은 집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흉터투성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금 저더러 낭자를 팔아넘기고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엽전 한 뼘에 사온 목숨이라 하여 다시 엽전 몇 푼에 팔아넘기라 하십니까? 그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다. 홍련은 처음 보는 칠성의 격분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홍련에게 다가갔다. 소인은 무식하여 나라실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허나 제 등에 엎여온 그 순간부터 낭자의 목숨은 제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다시는 저를 떠나라는 말씀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칠성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홍련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천한 종놈이라 무시했던 이 사내가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태산처럼 그녀를 지키고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미안하다 칠성아.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의 공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산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눈매가 매섭고 허리에 긴 환도를 찬 사내가 서 있었다. 현감의 사냥개라 불리는 관교포졸의 우두머리 장씨였다. 그는 바닥에 난 발자국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놈이 감히 시신을 사간 놈이 칠성이라 했느냐? 장씨가 옆에 서 있는 촌장에게 물었다. 촌장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마을 외따로 떨어진 흉가에 사는 칠성이란 놈입니다요. 원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산짐승처럼 사는 놈이라. 산짐승이라. 장씨는 횃불을 높이 들어 산 중턱을 비추었다. 짐승은 사냥하는 맛이 있지. 얘들아, 흩어져라. 놈과 그 계집을 찾아내는 즉시 목을 베어라. 산채로 잡을 필요도 없다. 단 계집의 품속을 뒤져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나오면 반드시 내게 가져와야 한다. 명령이 떨어지자 10여 명의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현감이 뒷돈을 주고 고용한 사병들이었다. 살기를 띤 바람이 숲을 헹고 지나갔다. 칠성은 움막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풀벌레 소리의 갑작스러운 단절,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쇠냄새. 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민했다. 오고 있습니다. 칠성이 낮게 속삭였다. 그는 홍련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짐을 챙길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몸만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깊은 밤에. 홍련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칠성은 벽에 걸린 낡은 낫과 도끼를 챙겨 허리춤에 꽂았다. 그리고 아궁이에서 숯검댕을 긁어 자신의 얼굴과 홍련의 하얀 얼굴에 문질렀다. 이 산은 제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습니다. 놈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살수라 해도 어둠 속의 이 산에서는 눈먼 장님일 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칠성은 홍련의 손을 꼭 잡고 움막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두 사람이 숲속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움막의 문이 박살나며 살수들이 들이닥쳤다. 없습니다. 방금 도망친 것 같습니다. 이부자리에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살수의 외침에 장씨가 혀를 찼다. 쥐새끼 같은 놈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흔적을 쫓아라. 칠성은 홍련을 이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다. 그는 걷기 편한 오솔길을 버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길을 택했다. 홍련의 치마가 가시에 찢기고 발이 돌부리에 채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칠성은 때때로 멈춰서서 뒤를 확인했다.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놈들의 추격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이대로는 잡힙니다. 칠성은 잠시 멈춰서서 지형을 살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귀신 골짜기라 불리는 험준한 절벽지대였다. 이곳은 낮에도 안개가 자욱하여 발을 헛디디기 쉬운 곳이었다. 칠성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흙 속에 숨겨진 비수, 즉 산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낭자 저 바위 뒤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놈들을 따돌리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 같이 가야 해. 홍련이 칠성의 소매를 잡고 매달렸다. 칠성은 홍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같이 가면 둘 다 죽습니다. 놈들은 저를 쫓아올 것입니다.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낭자는 반대편 능선으로 넘어가 관아, 아니 이웃 고을로 가십시오. 칠성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홍련에게 쥐어주었다. 그가 평생 모은 엽전 꾸러미와 마른 비상식량이 들어있었다. 이것으로 연명하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칠성은 대답도 듣지 않고 홍련을 바위 틈에 밀어넣은 뒤 나뭇가지로 입구를 가렸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편 숲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나를 찾느냐? 여기 있다. 저기다 저놈을 잡아라. 장씨와 살수들이 칠성의 목소리가 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횃불들이 춤을 추며 칠성의 뒤를 쫓았다. 홍련은 바위 틈에서 숨을 죽인 채 멀어지는 칠성의 발소리와 그를 쫓는 살기등등한 고함 소리를 들으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칠성은 숲을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일부러 놈들을 절벽 쪽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썩은 나무 뿌리가 얽혀 있고 이끼 낀 바위가 널려 있는 죽음의 길이었다. 와라 짐승들아. 내 놈들이 도성 바닥에서는 날고 기었을지 몰라도 이 산에서는 내가 왕이다. 칠성은 달리면서 덩굴 식물들을 교묘하게 묶어 덫을 만들고 헐거워진 바위를 발로 차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다. 악 뒤따르던 살수 하나가 덩굴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다. 또 다른 놈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장씨만은 달랐다. 그는 놀라운 몸놀림으로 장애물을 피하며 칠성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제법이구나, 쥐새끼. 하지만 도간에 든 쥐다. 장씨가 환도를 뽑아들며 칠성의 등 뒤로 쇄도했다. 서늘한 칼바람이 칠성의 목덜미를 스쳤다. 칠성은 절벽 끝에 다다랐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위로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칠성은 천천히 뒤로 돌아 장씨와 마주섰다. 낫 한 자루를 든 초라한 칠성과 서슬퍼런 장검을 든 장씨의 대치였다. 계집은 어디 있느냐? 장씨가 으르렁거렸다. 지옥으로 먼저 갔다. 내 놈들을 마중하러.
칠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건방진 놈이 격분한 장씨가 검을 높이 쳐들고 칠성을 향해 내리꽂았다. 그 순간 칠성은 피하는 대신 몸을 낮춰 장씨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각오였다. 장씨의 칼날이 칠성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지만 칠성의 낫은 장씨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그악 장씨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장씨를 껴안고 절벽 가장자리로 밀어붙였다. 같이 가자. 이 더러운 놈들아. 두 사람의 몸이 엉킨 채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러나 칠성은 떨어지기 직전 절벽 끝에 자라난 소나무 가지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장씨는 칠성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으나 손끝이 스치며 비명과 함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칠성은 한 팔로 나무에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팔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홍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린 칠성의 눈앞에 안개가 걷히며 달빛이 비쳤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직 살수들이 남아있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낫을 고쳐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천한 종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수컷 늑대의 눈빛이었다. 흙 속에 숨겨져 있던 비수가 마침내 그 서늘한 날을 드러낸 것이다. 밤은 아직 길었고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살기를 머금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며 마른 땅을 달구고 있었지만 형틀에 묶인 두 죄인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칠성과 홍련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다. 칠성의 옷은 어젯밤의 격투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어깨의 깊은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홍련 역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처참한 몰골이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형틀 앞에 사나운 맹수처럼 현감을 노려보고 있었다. 동헌 마루 높은 의자에는 현감 김자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절벽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병들이 상처를 싸맨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당 주변에는 관아의 나졸들이 창을 들고 삼엄하게 포위하고 있었고 담장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백성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흉측한 놈이 기녀를 데리고 도망치다 잡혔다지 아닐세. 현감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게야.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네 이놈들. 김자점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벌떡 일어났다. 감히 관아의 물건인 기녀를 훔쳐 달아나고 죄인을 쫓던 관군을 살해하다니 내 놈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것이다. 칠성이라 했느냐? 내 놈이 저 계집과 정을 통하고 재물을 탐하여 이 사달을 낸 것이 사실이냐? 김자점은 교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굴량미 횡령과 밀무역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사건을 단순한 치정극과 강도 살인으로 몰아가려 했다.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입을 막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속셈이었다. 칠성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터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그가 입을 열었다. 개소리 집어치우시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를 죽이려던 짐승들을 막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란 말이다. 저놈이 아직도 입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김자점의 명령에 형리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뻑뻑. 둔탁한 타격음이 칠성의 뺨을 강타했다. 칠성의 고개가 꺾이고 이 하나가 튀어나갔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어 현감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섬뜩한지 김자점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그때 홍련이 소리쳤다. 멈추시오.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일이다. 저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도망치고 싶어 저 어리석은 자를 꼬드긴 것이다. 죽이려거든 나를 죽여라. 홍련은 칠성이 더 이상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칠성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칠성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닙니다. 낭자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납치한 것입니다. 제 목을 치십시오. 서로를 감싸며 죽음을 자처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훌쩍임이 터져나왔다.
엽전 한 댐에 팔려간 기녀와 그녀를 산 천한 종놈. 세상의 비웃음을 샀던 그들의 관계가 이토록 처절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김자점은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었다. 닥쳐라. 서로 죄를 감싸주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더 볼 것도 없다. 두 년놈 모두 대역죄인이다. 당장 참수형에 처하라. 지금 당장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어라. 망나니가 춤을 추며 칼에 물을 뿜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칠성과 홍련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칠성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고 고맙다. 홍련의 눈빛이 답하고 있었다. 망나니가 기합 소리와 함께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멈추어라. 그때였다. 관아의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지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앞장선 사람은 남루한 선비 차림이었으나 그 뒤를 따르는 호위무사들의 기세는 범상치 않았다.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 또 나으리 행차시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떨어뜨리고 엎드렸고 김자점은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김자점 앞에 섰다. 그는 가끈을 풀고 낡은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화려한 관복이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어사가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고 삼남 지방을 시찰 중이던 도승지, 임금의 비서실장 격이었다. 현감 김자점은 듣거라. 도승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내 놈이 고을을 다스리라고 내려보냈더니 왜구와 내통하여 군량미를 빼돌리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김자점은 덜덜 떨며 변명했다. 억울하옵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소신은 오직 백성을 위해. 닥쳐라. 도승지가 소매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내 김자점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홍련이 훔쳐낸 바로 그 거래 장부였다. 실은 어젯밤 칠성은 절벽에서 사투를 벌이기 전 홍련에게 쥐어준 비상식량, 주머니 속에 이 장부를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다. 홍련은 칠성이 유인 작전을 펼치는 동안 산을 내려와 관아로 잠입하려던 도승지의 일행과 마주쳤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장부를 건넸던 것이다. 이 장부에 내 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거늘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여봐라. 저 탐관 오리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내 친히 추국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김자점과 그의 수하들을 굴비 엮듯 엮어 끌고 갔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자점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관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도승지는 형틀에 묶인 칠성과 홍련에게 다가갔다. 그는 직접 칼을 들어 두 사람의 포승줄을 끊어주었다. 고생 많았다. 너희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라의 큰 도둑을 잡지 못할 뻔했구나. 칠성과 홍련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안도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도승지는 칠성의 흉측한 얼굴과 홍련의 상처 입은 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듣자 하니 이 사내가 엽전 한 뿜에 기녀를 샀다고 하더구나. 도승지가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백성들은 듣거라. 세상 사람들은 엽전 한 뼘을 하찮게 여기고 천한 종놈과 기녀를 비천하다 손가락질했다. 허나 보라. 비단 옷을 입은 현감은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이요. 넉마를 걸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정의를 지킨 의인이다. 과연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단 말이냐. 백성들은 숙연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승지는 다시 칠성을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낸 엽전 한 뼘.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썩어가는 고을을 구해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 내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칠성은 홍련을 바라보았다. 홍련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소인은 재물도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천민 신분을 면천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조용히 살 수 있도록 그저 놓아 주십시오.